다음 상승장에서 막대한 성장을 할 프로젝트는 역시나 리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바통은 이더리움의 아류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리플의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XRP가 $10에 도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희망회로도 적당히 돌려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은 매크로 경제에 눌려 있습니다. 이제 XRP는 미등록 증권 소송의 당사자로서 가격이 더욱 눌려 있죠. 이 크립토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상품은 희망회로, 이 단어를 좋게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을 통해 가치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깡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높은 가치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희망회로가 얹어지며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가죠. 어떤 투자든 희망회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희망회로가 없는 투자, 비전이 없는 투자 상품은 세력에 의한 투기 노름, 도박, 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희망이 안 보이는 시기 여유 자금을 통해 매집을 할 경우 과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굴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는데 오늘 남은 시간 조금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은 크나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6% 상승한 19,11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74% 상승한 1,290달러, 6위의 XRP의 경우는 2.17% 하락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2.98% 하락한 0.3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1%, 17.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XRP의 경우도 64%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화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기축 통화를 만들 때 발생하는 숙명 같은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동소득보다 금융이 만들어내는 소득이 압도적으로 크죠.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의 경우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정말 잘 긁어준 저자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기축 통화의 숙명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되어 발생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의 출발이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일 텐데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발행량을 제한해 놓았죠. 따라서 발행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뒤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 거래는 소수점 단위로 실행할 수가 있죠. 이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초기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시가총액 자체가 증가하며 파이가 늘어나자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2021년의 불장의 백그라운드에는 기관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트코인은 시대를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다만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한다는 점과 탈세의
화폐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죠.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기능에 더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 국가가 더 이상 신뢰 기반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계약과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죠. 이러한 점에서 이더리움까지를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후에 나온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아무리 뛰어난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화폐이죠. 디지털 화폐의 엄청난 성장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경우는 앞다투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CBDC인데, 즉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죠.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 화폐의 디지털화이며 CBDC는 결국 국가화폐 시스템과 조직을 근본부터 뒤흔들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도입은 명백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 때문이 아닌 기득권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담보 자산으로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들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의 지위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인데,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도 이제 원유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발달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더더욱 낮추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은 결국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를 아이러니하게도 주인이 없는 비트코인을 통해 백업받게 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부의 기회는 이제 크립토 마켓밖에 사실상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규제적인 채택이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유즈 케이스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금융이 뒤처진 국가들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암호화폐 채택률에 관한 국가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보고서 암호화폐 채택률 상위 20개국 중 18개국이 중저소득 국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가 154개국의 암호화폐 채택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상위 20개국 중 18개 국가가 중저소득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암호화폐를 이체 및 높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저축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반면 선진국의 경우는 디파이가 금융거래 수단이자 투자 기회로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며 인플레이션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강달러 현상이 높아지면서 달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남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자국 화폐의 가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남은 동아줄이라고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봐라, 영국이나 미국 이러한 국가들이 쓰는 게 아니라 금융후진국들에서 암호화폐가 쓰이지 않냐, 그렇기에 더더욱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혁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며, 이러한 흐름은 곧 안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죠. 금융선진국들이 항상 이야기했지만 비용적, 시간적인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금융 포용성이라는 것을 현재 암호화폐가 해내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선진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 국가들이 현재 크립토 마켓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보여줄 크립토 마켓의 미래 금융 시스템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지,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융합이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의 경우는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XRP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2018년 1월에 폭락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때 당시 사실상 거의 모든 코인들이 상승전 가격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을 지나 2022년이 왔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인 가격은 상승 직전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약간씩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2년의 하락장을 이제 크립토 윈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크립토 윈터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지금 하락은 분명히 지속적입니다. 게다가 매크로 경제 상황까지 안 좋죠. 그렇기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조정 중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분명 지금은 하락장이며 동시에 침체장입니다. 이런 상태가 해결이 되려면 이제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4년 이후가 되거나, 혹은 비트코인 ETF가 이제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는 수준의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죠. 만약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가격이 2021년의 상승 이전의 가격으로 가야 했다면 200원에서 300원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XRP가 400원대 언저리에 있을 때는 전혀 놀라지 않았었는데 원위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재 XRP 가격은 600원대로 나름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리플사에게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EC 소송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여타의 프로젝트들과 리플사의 경우는 이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합의하며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소송을 리플사는 반드시 이기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유독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처음 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기는 것보다는 합의가 상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리플은 글로벌 송금 분야가 당연히 사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창출 분야를 통해 궁극적으로 차지해야 할 영역은 XRP 레저의 생태계 확장이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비견될 만한 성장이 필요한데, 다음 상승장에서 막대한 성장을 할 프로젝트는 역시나 리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바통은 이더리움의 아류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리플의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XRP가 $10에 도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희망회로도 적당히 돌리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현재 자산시장은 매크로 경제에 눌려 있으며 XRP는 미등록 증권 소송의 당사자로서 가격이 더욱 눌려 있죠. 이 크립토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상품은 희망회로, 이 단어를 좋게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하죠. 이 비전을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깡통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높은 가치 상승과 함께 추가적인 희망회로가 얹어지며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아가죠. 이제 어떠한 투자든 희망회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희망회로가 없는 투자, 비전이 없는 투자 상품은 세력에 의한 투기 노름, 도박, 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희망이 안 보이는 시기에 여유 자금을 통해 매집을 할 경우 과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참 답답해 보이는 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호재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악재가 터지면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긴 시간을 두고 결국 오른다는 것은 알지만 그 상황을 계속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것인데요. 물론 거기에는 적극적인 투자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라고 한다면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며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이제 확신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지금부터 매월 매수하여서 2025년 초까지 꾸준히 매수한다고 보았을 때 27에서 2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불장은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올 수도 있는데요. 다만 얼마나 길게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해두느냐에 따라 레버리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얼마 전 중국에서 20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자국민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면서 어떻게든 감염병 확산을 막았던 이유도 이 당대회 때문이었는데 과거 중국은 블록체인을 중국의 주요 육성 산업으로 천명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던 중국이 다시 채굴을 시작한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였지만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이제 우리에게는 11월과 12월 FOMC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CPI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의 발표가 남아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년 2023년 고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낮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연준 회의록에서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이제 어제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내년 초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다소 완화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죠. 이 크립토 마켓은 현존하는 자산시장 중에 가장 높은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인즉슨 변동성 또한 심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매 영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